요거 그래프 하나만 수정하고 갈게요. 이거 9세기에 신라가 멸망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9세기를 지나서 10세기에 멸망하게 되죠. 9세기를 지나서 10세기에 신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신라가 멸망하는 내용, 고려가 삼국을 다시 통일하는 내용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지방에서 초적들이 자기 세력을 모으고 군사 세력을 모아서 지방에 있는 호족으로 성장했다라는 내용 방금 전까지 읽어봤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 몇 쪽이니? 교과서 99쪽을 통해서 지방의 호족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그렇게 성장한 호족들이 자신들만으로는 힘을 키울 수가 없었죠. 그 호족과 함께 호족을 도와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지, 총 호족을 포함해서 3개의 세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다. 지방 호족의 등장.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운 호족이 나타났다. 즉, 호족하면 어디에 있는 세력이다? 지방에 있는 세력이다. 지방에서 자신만의 힘을 키운 신라 말 세력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면서, 얘들아 원래 왕이 있을 때는 지역을 누가 다스려? 그치, 원래 왕이 다스리는 거지. 혹은 왕이 파견한 관리가 다스리는 거지. 근데 이제는 누가 다스려? 이 지역을? 왕도 관리도 아닌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호족이 다스리는 거야. 왕은 뭐하고 있는데? 그래, 아까 배웠지? 막 진골귀족들은 왕권을 차지하느라 정신이 없고 막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고 지방을 통제할 힘이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성을 쌓아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원래는 막 그 지역에서 그냥 자신들 원래는 막 농민이기도 했고 또는 뭐 군인이기도 했고 또는 막 상인이기도 했어. 이런 다양한 호족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스스로 성주, 성의 주인이다, 장군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은 선종승려나 육두품 지식인과 손을 잡고 신라 정부에 대항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집단들, 2개의 집단들 나왔습니다. 호족과 손을 잡았던 첫째 선종승려, 둘째 육두품 지식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들아, 호족 세력은 이렇게 지방에서 열심히 군사 세력을 모아서 성장한 이들이어서 어떤 국가적인 일을 하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실무적인 일을 해줄 사람,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필요했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이들이 바로 선종승려, 그리고 육두품이었던 거지. 승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불교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불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종이 어떤 불교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먼저 이 육두품 지식인들이 호족과 함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두품 개혁의 노력입니다.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으로 정치 혼란이 심해지는 가운데 일부 육두품 세력은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비판했을까? 너희가 육두품으로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한다면 뭐라고 비판했을까, 얘들아? 그치, 비판할 거 완전 투성이지. 얘네는 뭐야, 골품제는 결국 진골귀족을 위한 제도였지. 진골귀족의 신분을 위한 제도였지. 아무리 육두품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해도 진골귀족이 오르는 관직까지는 오르지 못했고 진골귀족과 사회, 경제, 생활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 육두품 세력은 이 골품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모순이 있다,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했대. 육두품이 제시했던 새로운 정치 이념은 바로 유교였습니다. 유교.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당나라에서 유학하였다가 돌아온 대표적인 육두품 이름 등장합니다. 누구? 최치원은 이제 당이라는 바다 건너에 중국이지. 지금은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뭐 경제나 문화 수준이 뭐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한국이 더 높기도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당은 완전 선진 문물이었어, 중국은. 그래서 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거야. 우리가 뭐 미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로 영어 배우러 유학 가잖아. 그렇듯이 이 육두품 세력도 보다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당나라로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공부하러 갔던 대표적인 육두품이 바로 최치원이었습니다. 이 최치원은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육두품으로서 이 사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개혁안을 제시했지. 그러나 권력 다툼에 빠져있던 진골 귀족으로 인해 육두품 세력의 노력은 좌절되었다. 결국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게 된 육두품 세력은 정치에서 물러나 어디로 가? 중앙정치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가지. 따라란! 지방에 갔더니 딱 누가 있어. 그치. 지방에 갔더니 어라? 지방에서 군사를 키우고 있던 호족이 있네. 잘됐다. 호족은 군사가 있고 우리 육두품엔 뭐가 있어? 그치. 머리가 있지. 당에서 유학도 했잖아. 이 호족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 신라가 아닌, 골품제가 있는 신라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오른쪽 지도에 보면 대표적인 호족 세력 그리고 지방민의 봉기가 나와 있는데요. 뭐 이름들만 한번 보고 갈게요. 왕건. 왕건 누구야? 고려를 세운 사람이지. 궁예. 후고고려를 세운 사람이지. 견훤. 후백제 세운 사람. 아작의 왕순식. 이런 다양한 호족 세력들이 있었다. 신라는 어디 있어? 신라는 이쪽 오른쪽 끝에 있잖아. 그치? 이 신라 중앙이 아닌 각 지방에서 지방 호족들이 성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아래 지식을 넓혀요. 교과서 99쪽 아래 지식을 넓혀보면 대표적인 두 명의 호족이 등장해.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 그리고 해상 세력으로 성장했던 상인 출신이었던 왕건.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각자의 기반을 가지고 성장해서 점차 지방의 유력자, 지방의 성주, 장군인 호족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99쪽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살펴보지 않은 세력 하나 남았죠. 누구예요? 그렇지. 육두품과 손을 잡고 같이 성장했다고 했던 선종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그 선종.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의 유행을 교과서 100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상의 유행.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사상은 그치, 선종이겠지. 근데 사실 두 개야, 두 개. 선종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 이따가 살펴보자. 자, 신라 말에는 새로운 불교 종파인 선종이 유행하였다. 아, 선종이 뭔가 새로운 거래. 어떻게 새로운 건지 들어보자. 기존의 교종은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아하. 선종과 대비되는 불교의 종파, 그것이 교종이었는데 이 교종은 귀족, 특히 진골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죠. 그러나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신적 기반이 된 것은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었다. 왜일까? 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들의 정신적 기반이 선종이었다는 거야. 왠지 살펴볼게. 교종은 경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 것과 달리 선종은 어떤 종교였대? 실천 수행으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대. 그래서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대? 새로운 사회를 세우고자 했던 호족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자, 불교가 있어. 그치? 얘들아, 불교가 있어. 이 불교는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할 것 없이 세 개의 국가가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는데 이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죠. 이 불교 안에는 왕의 세력과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정당하다. 일반 백성은 그 권력자의 권력을 따라야 한다. 이런 사상들이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라가 성장할 때 이 불교를 공인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성장했죠. 근데 이때 이들이 활용했던 종교는, 이 불교는 불교 안에도 여러 개의 종파가 있는데 바로 이 교종이라는 종파였어요. 이 교종은 경전, 책을 읽는 거야. 경전이라 하면 책. 예를 들면 뭐 교회 성경 그런 건 거야. 불교에도 경전이 있어. 이 경전, 책을 읽어서 교리를 깨닫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무릇 불교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줄글 막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교리를 깨닫는 거지. 근데 얘들아, 책은 아무나 읽나? 아니지. 글을 읽을 줄 알아야지, 그치? 글을 읽는 건 아무나 읽나? 아니지. 농사 짓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귀족들, 특히 진골 귀족들, 이런 높은 귀족, 왕을 비롯한 높은 귀족들에게만 유용한 것이었죠. 그런데 신라 말기에 새로운 불교 종파가 전파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 이 선종은 책을 읽지 않아도 돼. 뭐만 하면 돼? 그렇지. 배운 대로 실천만 하면 돼. 실천이라 하면 행동만 하면 돼. 그러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책을 읽지 않아도 배운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부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귀족, 진골 귀족과 대비됐던 지방에 있는 호족, 이 호족 출신들은 막 엄청 그렇게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던 애들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봤듯이 막 상인 출신도 있고 군인 출신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굳이 막 책을 앉아서 읽는 게 익숙치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선종은 또 일반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데는 이 선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라 말의 선종의 역할, 한 가지 새로운 사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선종에서 살펴봤다면 그 아래 문장에는 처음 배우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편 도선은, 이거 사람 이름이야. 궁금해하지만 사람이야, 사람. 도선이라는 사람이 승려야 중국에서 유행하던 어떤 새로운 사상을 들여왔대. 그 말은 즉슨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풍수지리설 한번 들어봤지. 이 땅이 좋은 땅이야. 아, 여기 지세와 형세를 보니까 여기 아주 기운이 아주 좋아. 뭐 이런 게 풍수지리설이야. 이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는데 이 풍수지리설은 원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즉 중앙에서 벗어나 뭐의 중요성? 지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지방에는 누가 있는데? 그치, 지방에는 지방 호족이 있지, 얘들아. 그치? 야, 니네가 지방 호족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풍수지리설, 중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풍수지리설이 완전 땡큐였겠지.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은 선종과 함께 호족에게 받아들여져 새로운 사회, 신라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신라 말, 잘 들어. 신라 말,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사상을 두 가지 쓰시오 하면 선종, 또 하나는 풍수지리설, 이렇게 쓰시면 100점.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또 여기서 최치원이 등장합니다. 이 최치원은 앞에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얘 누구였어? 그렇지, 육두품 지식연이었지. 당나라 가서 유학한 최치원. 이 사람은 유학자야. 여기서 말하는 유학자는 유교를 배운 학자라는 뜻이야. 유학자 중 일부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교, 불교, 이 풍수지리설은 도교라고 하는데 유불도, 이 세 가지 모두에 관심을 보였고 유불선, 선은 아까 말하는 도교랑 같은 말, 이 유불선 3교의 조화를 찾으려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라 말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열심히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지방 호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과서 97, 98, 99, 100쪽까지 살펴봤고요. 요 아래 나오는 이거 뭐냐? 선종과 풍수지리설, 이거 뭐지? 이거 인터뷰 기사네.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 보면은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 텐데 너네들 이거 수행평가 봐야 되잖아, 그치? 인터뷰 기사 이거 잘 참고해봐. 알았지?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거 하면은 우리 그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참고해서 인터뷰 기사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신라 말 동요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삼국이 설립될 거야.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고려가 설립돼서 신라가 망하고 그리고 고려가 새로운 통일을 이루게 되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